네, 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은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들이 중환자실이나 또 병상이 없어서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지고 있고요. 또 격리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자들이 또 진료를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마찬가지로 코로나 환자도 돌봐야 되고요. 또 응급 환자도 돌봐야 돼서 번아웃을 겪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모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것인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의 세 분 모셨는데요. 오늘 한 분 한 분씩 먼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맡고 있고 소아응급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맡고 있는 화홍병원의 최석재입니다. 오늘 KMATV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응급의료의 붕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응급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은 박수현 이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응급실, 격리실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체류 중인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격리실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기 중인 상태인데요. 병상 배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대기 500번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에서 전라도, 충청권까지도 다 뭐 병실이 없다, 내지는 중환자 옮길 수가 없다 이런 답변도 돌아오는데요. 가장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 계시니 먼저 현장 상황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 상황 얘기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원래는 이제 코로나 병동이나 이런 게 없었던 이제 수원에 있는 중소병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년간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병상을 확보해 달라, 음압병실을 확보해 달라, 그다음 코로나 병동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 환자가 아니어도 이제 열난 환자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받아들일 이제 음압 격리실이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증축을 하게 됐어요. 증축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어디 소문도 나기 전에 문의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119 대원으로부터 환자 받아줄 수 있느냐, 지금 계속 환자가 갈 곳이 없다. 그때는 이제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받았고, 이제 완성을 하고 이제 병상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그냥 오픈 첫날부터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환자가 갈 곳이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처음 제가 받았던 환자가 이제 90대 노인 남성분이었는데 호흡곤란으로 산소 수치가 70이 안 된다고 급히 가야 될 때가 필요한데 이제 집이 용인이세요. 용인. 용인인데 지금 저희가 수원에서도 서수원이거든요. 완전 반대쪽 3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이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간에 병원이 갈 데가 없느냐. 지금 전혀 없다. 지금 여기 아니면 지방으로 아예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뭐 개소하고 뭐 허가 받고 이런 거 어떻게 할 새가 없이 있다 환자가 너무 안 좋은 상태니까 일단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환자를 치료를 했고 다행히 산소를 드리고 나니까 조금 올라가서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폐렴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코로나 간이 검사와 확진 검사도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만약에 병상 없었으면 이 환자도 정말 위험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부쩍 기자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붕괴, 특히 이제 응급의료의 붕괴라고 하는 표현을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사실 붕괴라는 표현보다는 디제스터, 재난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싶습니다. 저희 교과서적으로 의료 역량을 초과하는 어떤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 이것을 의료적인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뭐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이미 저희 재난 상황에 돌입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넘쳐 흐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지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응급의료진들의 어떤 피로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위기의식은 일반적인 보도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표현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실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1시간 이상 경기를 하는데 확진자 접촉력이 있고, 그리고 열도 나고 하니까 이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1시간 넘게 돌다가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가 결국에는 심폐소생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로 다행히 회복은 되었으나, 병상 배정이 안 돼서 5일 넘게 응급실에 있다가 응급실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뭐 심폐소생술을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퇴원시키면서도 재택치료로 보내면서도 굉장히 의료진들이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응급실에 계속 체류가 되어 있으면 또 다른 열나는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의료진들의 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이 중환자실이 포화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서 그런 중환자들이 계속 체류시키면서 봐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응급실은 환자들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아까 최석재 선생님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119에서도 굉장히 먼 거리 이송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구가 막히고 있으니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급의료라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유기체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로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로에서 차가 앞에서 나들목으로 잘 빠져나가고 뒤에서 출발하는 차도 가야 되고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119 차원에서 먼 거리 이송을 해야 돼서 다음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 출동을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음압병리실이 차 있으면 또 받지 못해서 정체되는 상황. 그리고 또 앞에 그런 상황들이 또 있는 거죠. 중환자실이 또 지금 서울 경기권이 전부 다 90%, 95%를 좀 넘어서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 5% 남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빠지고 나면 소독해야지, 그다음에 환기시켜야지. 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 지금 100% 다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지금 5업배도 하고 있는 중환자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못 들어가는 부분이 또 생기고 이렇게 정체가 되면 그 정체가 이어져서 결국은 아예 환자를 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차가 막힌 상황이랑 똑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용인에서 수원 온 거는 그나마 가까이에 내린 거예요. 심하게는 재택치료를 하고 있던 환자분이 악화가 돼서 갈 코로나 전담 병원을 찾고자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체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응급실 입실 자체, 그러니까 응급실에 입장하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 환자나 발열 환자 이런 다른 어떤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응급실 자체에 입실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 30분,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 응급실에 들어오는 자체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인력의 부족, 또 시설의 부족, 또 음압실에 코로나 환자의 존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응급실의 입실 자체를 대기하다 보면은 의료진들이나 또 안내하는 사람들, 접수하시는 분들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담까지도 차츰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응급실이 꼭 이런 확진자들만을 진료하기 위한 공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응급 환자들이 계속 실려오는 상황들이고, 그런 응급 환자를 또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곳인데요. 이 코로나 환자들로 인해서 다른 응급 환자의 진료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네. 추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환자만 중증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응급의료 센터와 기관들이 보고 있던 어떤 일반적인 다른 비코로나 환자들의 진료 역량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환자들을 보는 역량에 뭔가 더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들과 그다음 코로나19 환자들이 의심되는 환자들, 예를 들면 호흡곤란이나 이제 열 나는 환자, 곡물기침 가래 다 포함해서요. 이런 환자들이 더 정체가 돼서 이제 부과가 되고 또 그런 환자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음압격리실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갑자기 가동을 하게 됐는데 이 음압격리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그 코로나19인지 아닌지 확진하는 검사가 이제 PCR 검사거든요. 그 검사가 나올 때까지 직접 이제 PCR 검사를 하는 병원이면은 보통 이제 12시간 이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외에 저희 병원 같이 직접 코로나 PCR 검사를 하지 못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음압격리실에 환자가 필요해서 들어가면 빠질 기회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열 나는 환자, 호흡기 질환 환자는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응급의료진들은 참 환자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고 119에서도 환자를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응급실 내에 이런 발열 환자들의 진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론 병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 맞습니다. 안에서의 문제점이나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응급의료진들은 다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최소 모든 환자들의 어떤 프로세스가 진료 과정이 한두 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말씀하신 이 발열 환자에 대한 프로세스는 일단 발열이나 어떤 의심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신속 검사라고 하는 엑스퍼트 검사, 보통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검사는 100% 완전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 양성 또는 위 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퍼트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진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양성이 엑스퍼트에서 나오고 확진 검사가 나올 때까지 최소 반나절, 심지어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모든 입원하는 환자에서 엑스퍼트 검사를 한 후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 결국은 코로나든 코로나 의심 환자든 일반 응급 환자든 이전보다 최소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한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재실 시간이 길어지면 응급의료진들의 소모 또 이 업무 강도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또 신규 환자들이 진입하는데 불편함을 갖고 또 오랜 시간 걸리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발열 환자들이 왔을 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반나절 이상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확진이 나오면 다시 응급실 내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병상을 또 배정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또 행정적인 그런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 환자를 보는데 전념을 다해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현실은 좀 행정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환자 이송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코로나 양성 환자가 나오게 되면 일단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전화를 해야 하고요. 또 지역 내에 있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심지어는 방역 택시 아니면은 이송업체 이런 모든 것들을 전화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화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붙잡고 있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요. 누군가는 전화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코로나 양성을 판정받은 후에 사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망 상태로 오시는 분이 코로나 양성이 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얼마 전에도 DOA, 그러니까 병원 도착 전 사망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 DOA 환자분이 응급실에 내원하셨는데
영화실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DOA로 오는 환자들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검사를 다 시행을 해요. 근데 코로나 검사가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이 있는 동대문구 소속이 아니라 다른 도봉구, 다른 거주지가 다른 보건소 소속입니다. 이렇게 되니 동대문구 보건소도 신고를 받기를 꺼려하고 또 도봉구 보건소도 신고받기를 꺼려하고 결국은 서로 핑퐁을 하는 와중에 응급실에 돌아가신 분을 계속 모시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거의 뭐 그 또 시간대가 저녁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되고 또 아침 되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와중에 거의 하루 이상을 거의 연락에만 소모를 했던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상황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마저도 중환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관삭관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산소 요구량이 있어서 집에는 못 가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또 병상이 배정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내에 네. 계속 지체가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응급 환자도 봐야 되고, 오랫동안 체류하는 코로나 확진자들도 봐야 되고,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간혹 괜찮은 격리구역이 아닌 곳에 있다가 이렇게 뭐 수술 전, 입원 전 검사에서 또 확진이 나오고, 그렇게 확진이 나오면 의료진 감염이나 격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이 격리가 되면 응급실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궁금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들을 본다고 해서 병원에서 의료진을 추가적으로 파견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 분들에게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압 격리실에 이제 환자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 음압 격리실이 계속 지금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병동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간호사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PAPR도 없어요. 그냥 4종 세트 입고 그냥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노출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확진이 돼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노출됐다 이러고서 지금 몇 명이 또 격리가 돼야 되네 만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완전히 지쳐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간호사분들이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지금 계속 나가셔갖고, 저희 병원이 지금 처음에 10병상으로 이제 응급실을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증축해서 20병상이 됐는데, 간호사는 처음에 16명이었다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서 지금 9명이에요, 9명. 지금 반이 다 가셨어요. 원래 TO는 20명이거든요. 그리고 20병상이니까 지금 24명, 25명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결국은 못 버티는 거예요. 다 소진돼 버린 거고, 이게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병동처럼 아예 확진 환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 확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병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응급실에서 코로나 간이 검사라도 해서 음성이 나와야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텍트가 되는데, 응급실이라는 거는 요즘은 또 델타 변이 때문에 아무 데서나 양성이 나옵니다. 뭐 그냥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뭐 준비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원하려고 그냥 장염 환자 검사 땄는데 양성이 나오고, 교통사고 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검사 땄는데 양성이 나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게 델타 변이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증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된 간호사들, 의사들 몇 명씩 갑자기 또 며칠 격리 들어가야 되고, 코로나 검사 몇 번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응급실에 환자 밥이 올라온 것을 사실은 저는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환자들이 보통 한 2, 3일 이상씩 응급실에 누워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밥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 결국은 이제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재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병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있고 또 인력 지원도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이 어떤 그런 노출돼서 격리가 되었다고 해서 병원 차원에서 어떤 인력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도 지금 것은 없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인력이 직접적으로 빠진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주변 병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응급실보다 차라리 이러면은 오히려 코로나 병동 가서 일하겠다. 월급도 많이 주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위험한 응급실에서 왜 더 근무를 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최숙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증상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여행력이라든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양성 나오는 경우 뭐 많습니다. 골절 환자인데 뭐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저희 의사 2명, 간호사 3명 격리됐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비슷한 상황 발생돼서 또 다시 이제 격리 들어갔고요. 근데 그 격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환자와 접촉한 거는 하루 전인데 그 다음날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더라. 그럼 그 다음날까지 근무한 애를 그날부터 격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자체는 뭔가 사후 약 처방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또 격리를 안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대체할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스케줄을 결국 커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응급실 내 보호구도, 보호장구들도 사실은 전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도 심지어 확진자를 보면서 이제 레벨 D가 아닌 그냥 사종을 입으면서 이제 진료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또 위험 노출이 충분히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 응급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런 의료진 노출에 대한 또 다른 사고가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그 심폐소생술 환자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심폐소생술 환자는 일단은 음압격리실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모든 방법으로 입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일지 전혀 모르고 그 심장 마비가 온 이유가 뭔지 모르고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일단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전트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심폐소생술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심폐소생술이 끝나고 환자는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폐소생술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따보니까 양성이 그때서야 나왔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참여했던 간호사 의사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양성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감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공의 한 분은 이제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로 산소 포화도가 안 좋아져가지고 위험에 빠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회복되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의료진 노출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간단히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응급의학과 86%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은 상태고요. 우리가 필수의료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 과들이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 직접적으로 코로나와 상관없는 기존의 인기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코로나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들을 보아온 대구 경북 지역의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지원을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의료진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피로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응급실이 굉장히 코로나 초반부터 의료진들이 다 위험을 감수하고 감염이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환자를 분류하고 또 검사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거의 관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응급실은 더티존, 나머지는 클린존, 병원 내에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관련된 진료도 사실은 가장 많이 한 곳입니다. 119뿐만 아니라 뭐 요양원, 요양병원, 뭐 병원 간의 이송 등의 유입 경로도 너무나 많은데 지금 문제는 응급실은 포화 상태이고 응급실 내에 있는 의료진들은 2년의 시간을 거의 전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치고 번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택치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재택치료의 핵심은 결국에 안 좋아진 환자들을 제때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환자들까지 지금 포화 상태로 유입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버린 응급실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좀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응급실 내에 있는 환자, 뭐 확진자나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하는 환자들을 좀 이송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 주시면. 네. 일단 응급의료라는 게 응급 상황들이 계속 일정 분율 인구에 맞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예가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그다음에 중증 외상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우리 응급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 수가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병원별로 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버티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그 상황에서 환자들이 오는 부분이 그나마 원활하게 이제 굴러가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랑 그다음에 의심 환자랑 음압병동을 통해야 되는 상황, 음압격리실을 통해야 되는 상황이랑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로딩이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원래 환자를 보던 그 시스템인 우리 응급의료 시스템을 잘 보존을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코로나19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빨리빨리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분을 해서 감염병과 감염병이 아닌 이제까지 일반적인 질환과의 응급 시스템을 좀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면 아니라 이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사스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사실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감염병 센터가 있어서 갑자기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쪽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응급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그런 골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최석재 선생님 말씀대로 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멀스 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또 한 번 있었죠. 신종 인플루엔자 한 번 있었죠. 2009년도에. 그리고 멀스 사태 있었고. 이 두 번의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예방접종 같은 어떤 교훈을 주었던 거 분명 사실입니다. 근데 안 좋은 점도 사실은 줬었죠. 왜냐하면 멀스 같은 경우에는 다 해서 2,000명도 안 되는 환자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정도만 준비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맨 처음에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 응급의학회 차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백신 접종 시작하고 나면 여기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들, 불편함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도 사실은 정부에서 전혀 들어주질 못했던 거죠. 심지어는 안내문에 백신 접종 맞고 불편하면 응급실 가라 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우리 대변인님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에도 10명, 20명씩 백신 맞고 뭐 가슴이 불편해요, 뭐 숨쉬기가 불편해요, 뭐 아니면 뭐 어지러워요. 이런 부작용 환자들이 하루에도 10명, 20명씩 응급실에 방문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담을 결국은 불편해지면 응급실 가라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택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재택치료 아니라 우리 전공의 협의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재택관리, 재택 모니터링일 뿐이지 재택치료가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 집에 가서 해결을 해줘야 재택치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전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불편함들이 생겼을 때 아주 가벼운 불편함에서부터 정말 상태가 악화되는 중증 불편함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다른 어떤 응급의료 체계가 이런 재택 환자들이 상태가 나빠지거나 의료적인 요구가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코로나 이런 재택치료 관련한 광고문에 보면 뭔가 재택치료자를 위한 단기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좀 지정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별진료소처럼 이렇게 환자들이 좀 이렇게 확진자들도 이렇게 와서 뭐 가벼운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뭐 피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적인 요구가 필요한 간단한 처치들에 대해서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방문을 하지 않으면 응급실 내에는 사실은 격리실이 몇 개 없거든요. 그 몇 개 없는 격리실을 돌려가면서 이런 모든 요구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뭔가 이런 확진자들을 특정 격리실이 아니라 하나의 센터에 모아서 이렇게 다시 트리아제를 할 수 있는 센터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응급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센터로 바로 보내서 그 안에서 다시 트리아제를 하고 재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환자들은 재택으로 다시 보내주고 지역 그런 보건소나 지역이랑 연계를 좀 해주고 또 그 안에서 중환자가 진짜 필요하고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는 또 이 컨트롤타워 중환자 컨트롤타워나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을 해서 또 이송을 하고 배정을 해주고 병상 배정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일개 민간 병원이나 병원들에다가 이 부담을 주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한 환자 해결하고 한 환자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갖고 있는 더 대안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응급실은 비워야 돼요. 응급실이 비어있지 않으면 응급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린 어떤 신속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 확진검사를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검사만으로도 바로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어떤 분류라든지 치료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응급실 순환에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유행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체육관에다가 병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 이게 무슨 어떤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그런 말씀하신 이런 뭔가 의료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일단 모아서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그것이 체육관이 됐건 어떤 특정 병원이 되었건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순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택치료라고 할 때 지금 뭐 여러 다양한 병원들과 기관에서 재택치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이제 개인 의원들도 재택치료에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분명 고려를 해봐야 돼요. 전화로 이야기를 듣다가 이분이 뭔가 상태가 좀 나빠진다?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전화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결국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119에 신고하십시오. 아니면 아주 상태가 급하면 주변에 있는 응급실 가십시오. 이 얘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 과연 그게 재택에 계신 분들한테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병원들의 뭐 몇 퍼센트 이상의 병상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환자들이 같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상태가 기본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는 공간에 코로나 환자가 물론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동선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병원 자체가 코로나 병원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다른 환자들이 있는 병원의 일부 병실이나 일부 층을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병원별로 병상을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무조건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공문을 봤어요. 뭐 지원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서 병원장들도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지금 누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은 뭐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환자가 올 때 어떻게 동선을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층을 그냥 병동으로 만들고 사람 뽑아 놓으면 그리고 그 사람 환자들 오면 나머지 환자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따로 분리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재택치료 다음으로 안 좋아진 환자분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 생활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떤 의료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관찰이 필요한데 집에서 관찰할 수 없는 분들을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산소라도 쐴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환자군이 너무 많이 늘어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급실로 환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 환자가 음성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들어와야 원활한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 오게 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먼저 코로나 PCR 검사나 익스퍼트 검사를 해서 음성임을 확인을 하고 오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준비도 전원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중환이 됐을 때 바로바로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의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재택치료나 이런 부분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응급실에 다 전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진짜 응급한 환자는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대비책이요. 또, 확진자로 인해 아까 의료진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사직률도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실 응급실 의료진들이 사직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열악하니까 사실 원래 인력으로도 돌아가기 굉장히 빠듯한 응급실인데 인력이 더 줄어드니까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지원을 기피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간호사나 여러 다른 인력들도 점점 응급실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인력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의료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응급의료진들이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또 여러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뭔가 보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겠지요.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이 많이 힘들지만 어떤 탈락률이라고 할까요? 응급실에서 사직을 하고 응급실의 업무를 벗어나게 되는 이런 비율은 오히려 다른 과들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일에서 느끼는 어떤 보람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어떤 위기는 물론 물리적인 위기 뭐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게 어떤 뭐 보상이나 위로가 아니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인력을 충원하려면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뭐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힘든 것도 지금 힘든 것이지만 앞으로 나아질 어떤 상황이 기대가 된다면 지금의 힘든 것은 어느 만큼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좀 힘들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힘든 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즉각적인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응급의료 체계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아니면 인력을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고 앞으로 정말 더 응급 환자를 위해서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방법만이 느리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 비해서 이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맞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환자를 제일 많이 접하는 병동이 당연히 이제 코로나 병동이겠죠.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담 병동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각 병원마다 이제 전담 병동이 생기고 있고요. 그 전담 병동에서 이제 인력을 뽑을 때는 이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간호사분들은 좀 보상이 크게 이제 확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인정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PAPR 있고 환자 본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위험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막 땀띠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코로나 환자를 많이 접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확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재택치료나 이런 환자들 악화됐을 때 바로 그냥 응급실 가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서는 우리 응급의료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임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이게 참 코로나가 2년 이상 이렇게 넘게 달려왔는데요.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응급실은 정말 최전방이거든요.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도 최전방이고,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지금까지 그런 최전방임을 피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보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최전방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의료의 큰 축이 흔들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라는 감염 재난을 통해서 응급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이런 감염 재난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감염 재난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코로나19 얘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지금 22년을 맞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 새해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감염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2, 코로나2, 3이 올 수가 있고요. 조류독감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더 높을지 낮을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 대응이 될 수 있는 이거는 재난급으로 갑자기 확 커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마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재난이 생기면 응급의료진들이 뛰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감염병에서도 재난 대응팀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존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장애를 주지 않고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의료라는 게 뭡니까? 이 병원의 본질이 뭐예요? 아픈 환자 치료하는 거잖아요.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아픈 환자를 다시 살려내고 아픈 환자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응급의료진만이 아니죠. 다른 바이탈을 보는 많은 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 전공의 이 지원율에서도 봤듯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의료의 본질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계속 만드실 수 없죠. 아픈 환자를 살리고 아픈 환자를 낫게 하고 아픈 환자를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직업적 소명과 이런 행복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진짜 빡빡 기어가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최석재 선생님이 약간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장의 의료진들은 충분히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계속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싶은 분들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매우 심각한데 무엇을 더 지켜봐야 더 이상의 조치가 나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 맞고요. 1%도 안 되는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99%의 비코로나 응급 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1%의 코로나 환자들이 응급실 의료 자원의 5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죠. 당연히 다른 응급 환자들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입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자분들 또 정책 당국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자, 또 TFT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담당자분들께서 이러한 이야기에 화답을 하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 물론 엄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또 아니면 다음에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지금과 다를까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또 지금의 응급실 현장 상황을 직접 나와서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나와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분명히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응급실을 가도 다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전국에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도큐멘테이션하고 여기에 대한 백서 만들고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이러한 어떤 준비와 노력이 없다면 향후에 닥쳐올 똑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환자를 잃는 것이 의료진들에게는 가장 좌절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저희가 말씀드린 빙상의 일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들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는 잃게 되는 환자가 생길 것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응급실은 골든타임이 있는 곳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외양간을 빨리 수리해야 되는 골든타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고가 크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런 흔적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잘 알고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동료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지금도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응급의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시스템의 문제 또 응급의료 자원의 부족 문제 때문에 기인한다는 어떤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불편하시겠지만 비응급 상황에서 응급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응급한 환자, 보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 정말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의적인 응급실 이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의 상황은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라고 해서 본인을 무조건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닥쳤다면 119에 연락을 하셔서 119에서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주고 또 그러한 병원이 비록 연고지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최대한 어떤 본인의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서 상태가 악화되면서 응급실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근처 보건소나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미리 받으셔서 정말 급한 상황에 응급실에 들어와야 할 때 코로나 검사 결과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 의료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응급의 전문가들이고요. 응급의학 전문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어떤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이게 되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앞에 나서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논의해 주시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된다거나 아니면 의료 외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 전문가로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요. 응급의료 현장은 당장 올해 내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이어질 텐데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함께 고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전공의에게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환자를 두려움 없이 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에 심폐소생술 환자나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오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의료 자원이 좀 한계치에 다다른 재난 상황이지만 우리 응급의료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 곁에 남아서 열심히 일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의료진들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환자들의 마지막 죽음과도 함께 합니다. 이런 응급의료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두 분이 필요한 말씀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 한 번 더 잔소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사실 잔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잔소리 많이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말 나오면서부터 많이 마음이 해이해진 게 사실이에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끝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는 조금 도와주십시오. 손 씻기와 마스크는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만약에 기저질환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거나 미리 뭐 약이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랑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미리미리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아두시고, 그러면은 이제 3, 4일 정도는 병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응급실이나 이제 외래 안으로 들어와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미진하나마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개개인의 그런 현명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영민 회장님과 그리고 최석재 이사님 그리고 저희 의협의 박수현 대변인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의료진의 입장으로서 국민에게 이렇게 해달라 하기가 마음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 만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진심이 여러분께 전해졌길 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응급실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앞으로 이 응급의료 체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저희도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KMATV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안들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계속해서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